감사합니다. 이제 제목 보시면 아마 여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분야 자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 분야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강화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전기자동차가 있고 냉방이라는 거가 있고 최적제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 백그라운드는 제어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쪽 제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전통적인 제어 방법을 이용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어 시스템을 좀 디자인하는 방식에 많이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만능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워낙 요즘 핫해서 다들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실은 케이스 스터디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도 인공지능 자체 전문가가 아니라 사용자, 유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보다 좀 더 시리어스한 문제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의 기술 자체의 깊은 설명보다는 그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공학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약간 그런 팁 쪽의 면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 연사분도 말씀하셨는데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그 도메인의 전문 날리지가 적용이 되면 단순한 인공지능의 그 스킬만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훨씬 효율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를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아래를 적용을 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크게 두 가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서 냉방 제어를 위한 RL,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든 인공지능이 마찬가지지만 학습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전위학습이라고, 그 학습하지 않는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또다시 그 똑같은 로드의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은 횟수의 학습을 통해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그 전위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학습된 하나의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지금 완전하게 연구가 끝난 건 아니고 중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향후 연구를 어떻게 또 진행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전기차 대상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뭐 워낙 요즘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대충의 전기차의 분위기가,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거기에서 필수 기술이 뭔지, 뭐 제한 조건이 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을 뭐 반을 먹고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대비 약간 불안한 점이 있다. 뭐 어디에서 전기차가 주행 중에 불이 났다더라, 그래서 전소가 됐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게 핫한 분야이고 뭔가 이슈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를 따져보면요, 전체 굴러다니는 차의 점유율은 제가 완벽하게 따져보진 않는데 아마 5% 미만일 거고요. 판매 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해 판매되는 기준으로는 10%가 사실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팔리는 차는 내연기관 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핫한 거는 그 판매 증가율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매해 각 차종별, 나라별 이렇게 판매율을 보고 있는데, 매해 그 자료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전기차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퍼센티지의 그 디짓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전체 마켓 쉐어에서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다. 의외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이것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 20%가 하이브리드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메이저는 아니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보면 이제 요거가 사실 그 판매가
그렇게 눈에 띄게 메이저가 아닌 이유는 아닌데, 이제 그 우리나라 한 연구 기관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그 약간 부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에 보면은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랑 충전이 불편하다는 거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구매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된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충전이 불편하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충전할 수 있는 거가 우리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충전할 수 있는 장소의 제한 이외에도 그 리퓨얼링이라고 칭한다면, 뭐 내연기관 리퓨얼링 하는 거야 2-3분, 길어봐야 2-3분이지만 얘네들은 빨라도 20-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짧다고 하는 거는 물론 요즘은 뭐 700km 까지도 뭐 달릴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리고 가장 요즘에 최근에 발표되는 건 500km까지도 나오고는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300km 뭐 이런 내외이고, 그 다음에 충전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 이게 만약 10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한들 그 내연기관 대비해서 그만큼 편의성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다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전기차 시장이 메이저가 아직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그 폐열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은 엔진이 동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버리고 있거든요, 냉각수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짜는 아니지만 어차피 버릴 거를 회수를 해서 난방을 하는데, 전기차로 가게 되면 그거가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이 아니라 사실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드에서 포커스 전기차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지금 이건 여름철이거든요. 여름철에 냉방을 하지 않고 주행한 거리랑 풀 냉방,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죠. 풀 냉방을 하고 달린 거리랑을 비교를 하면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에어컨 키면 된다는 게 아니라 풀로 냉방했어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에, 뭐 이게 영하 날씨죠. 추운 날씨에 난방을 키지 않고 달리는 거랑 난방을 키고 달리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대략 60%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든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당연히 그 배터리에 있는 파워를 냉방하고 난방에 쓰기 때문에 그만큼 주행에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연구하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온도에 배터리의 성능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배터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건데, 스키장에 가가지고 핸드폰 조금만 써도 금방금방 그 바가 닳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조사한 이 전기 차량들의 온도 민감성을 조사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상온했을 때 270km 나오던 거가 겨울철 좋은 주행을 하면,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나 난방을 튼 게 아니라 단지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전기차는 온도에도 민감하고, 그다음에 그 온도에 사람의 쾌적성을 위해서 냉난방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더더욱 주행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차의 이제 개선점이 대충 드러나죠. 전기차의 개선점은 당연히 충전 시간이 느리다. 그래서 최근 뭐 전기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 보면은 뭐 1분 안에 풀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선행 기술 개발하는 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파트도 새 아파트 지으면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차 대수의 몇 % 이상에는 꼭 그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가 나올 정도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는 주행 가는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행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 배터리를 키우든 아니면
모터나 이렇게 실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늘려가지고 늘리든. 그러면 이런 전기차 주행가는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 효율이겠죠. 그러니까 모터가 더 효율적으로 돈다든가, 타이어를 좀 더 효율 좋은 타이어로 설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또 제어적인 측면, 이제 앞선 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일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기차들이 모터가 여러 개 달린 게 있거든요. 앞 차축에 모터 하나, 뒤차축에 모터 하나 해서 그런 경우면 같은 동력을 공급하는데 50대 50으로 동력을 공급할 거냐, 100대 50으로 공급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 그게 달라지는데 뭐 저기 구동 성능이라든가 뭐 그 안정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분배를 하는데 그게 또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력 분배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잡을 때 회전 제동을 얼마나 더 많이 할 거냐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적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앞서 보셨겠지만 냉난방의 극단적인 경우는 50%까지 까먹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어쩔 수 없이 쓰긴 하지만 좀 효율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집중하는 거는 이 전기차 냉난방을 그 온도 요건을 맞추면서도 그러니까 뭐 우리 승차하는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지 않게끔 그런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나 더 적은 에너지를 쓸 거냐 그런 냉난방의 최적 제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서 그런 열 관리가 필요한 더멀 로드가 뭐가 있느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의 더멀 로드는 제일 먼저는 캐빈이 있고요. 우리가 타는 그래서 우리가 차 타서 난방도 틀고 냉방도 틀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빈의 온도를 운전자가 원하는 온도로 뭐 20도, 21도 딱 세팅하면 그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꼭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닫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킹이 있거든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외부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사광선에 의해서 다이렉트 라디에이션으로 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변 공기에 의해서 다시 전도로 해서 열 들어오고 그리고 뭐 도로에서 들어오는 열도 있고 그리고 물론 내연기관은 이제 엔진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전기차도 내부의 파워 일렉트로닉스에서 생성된 열들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고 다양한 열들이 계속 실내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을 빨리 뽑아서 외부로 버리고 또는 겨울철이면 그 외부로 누설된 그런 열을 보충할 수 있게끔 되게 큰 더멀 로드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큰 파워를 큰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 큰 전류가 흐르면서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 있어서 우리가 배터리를 뽑아 쓰면 그만큼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는 이게 일반적인 동작 선호되는 동작 온도가 한 30도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30도 안팎이고 그게 그 허용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그 이유가 배터리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일단 폭발의 위험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초기 전기차에서는 그냥 공냉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공냉시키는 거는 나오지는 않는데 대부분 유냉이나 순냉으로 그러니까 유체로 냉각을 시키는데 그 유체를 어떻게 또다시 그 밖에다가 열을 내뿜게 하면 라디에이터 써가지고 그냥 우리 이전에 엔진 냉각 하듯이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 라디에이터만으로 충분히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냉각수를 우리 에어컨 냉동 사이클이랑 열교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 걔를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타이트한 온도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난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온에서 차가 뭐 겨울철에 밖에 주차돼 있다가 시동을 걸게 되면 특히 저온에서 배터리가 작동하게 되면 수명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성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열을 해서 아주 적정한 온도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냉방과 난방이 같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에서는 이 두 개
실내랑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좀 이견이 있겠지만 정말 큰 서멀 로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 열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모터가 되는데, 모터도 열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전기차에서는 좀 덜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냉각 성능을 그렇게 높게 설계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차 모드로만 돌다가 모터 온도가 제한 조건 넘어서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엔진 켜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배터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열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쪽도 그 주로 순행 구조로 냉각을 시키고 있고요. 보시면 인버터 이쪽도 순행으로,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순행으로 냉각을 시키고 있고요. 전기차 기준이면 엔진은 없을 테고, 배터리도 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통 ECU라고 불리우는 요즘에는 DCU 여러 가지 용어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결국 컴퓨팅 유닛들이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그 데스크탑 쓰시면 데스크탑 보면은 CPU에 쿨러 장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데스크탑 PC에 들어가 있는 CPU보다 더 고성능의 ECU를 쓰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여러 가지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팬으로 쿨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파워를 소모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쪽도 순행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기능이 여러 가지 측면에 들어가게 되면 열을 잡아야 되니까. 그 외에도 또 요즘 차들은 워낙 많은 광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광원 자체도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얘들은 이제 그 강제 냉각 시키진 않고 핀 박아가지고 이렇게 냉각을 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워낙 냉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열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모든 열 관리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다 독립적으로 다 했거든요. 배터리 열 관리하는 쪽 따로, 그다음에 캐빈 열 관리하는 것 따로, 그다음에 모터 열 관리하는 것 따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것들을 어차피 열 관리를 할 거면 통합적으로 열 관리를 하자. 그래서 통합 열 관리라는 개념이 대두됐고, 예를 들어서 실내는 난방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이라 배터리가 열이 너무 뜨거워서 냉방을 해야 된다. 그럼 과거에는 그냥 배터리 쪽은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키고 실내는 히터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배터리의 열을 힙범으로 흡수를 해서 실내로 보내주는 이런 식의 컨셉을 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자동차의 열 관리 시스템 핵심 부분만 떼온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크게 그 전에 있던 그런 시스템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전기차이지만. 근데 보시면은 이쪽 우리가 여기가 기계과 배경만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학부 때 연력학 배우면 냉동 사이클 배워가지고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그 다음에 익스펜션 밸브, 그 다음에 에버퍼레이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딱 그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덴서가 있고요. 컨덴서가 있고, 여기에 컴프레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익스펜션 밸브 있고, 이버퍼레이터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위주가 냉동 사이클, 냉매 돌려가지고 여기 낮은 쪽에 열을 뽑아서 높은 쪽에다 버리는, 그래서 낮은 쪽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열을 뽑아서 자동차 바깥으로 버리는 이런, 그래서 이게 실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강제 냉각, 그러니까 냉동 사이클을 사용하지 않고 냉각수로 시키긴 하지만 그 냉각수를 그냥 라디에이터에서 열교환 방식으로 외부 기온이랑 그냥 식히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여기 이베포레이터라고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실내 에어컨 틀면 찬바람 나오는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너 콘덴서라고 하는 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있고, 배터리가 있어서 여기서 냉각수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서 열교환을 하면서 냉동 사이클이 여기 배터리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 쓰이는 냉난방 모듈을 몇 가지를 예시를 드려놨어요. 이게 전체 모든 그 케이스를 다 담지는 않았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모듈이고 요거가 바이블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특정 회사의 특정 차량에서 쓰이는 거고, 최근 들어선 또 이것보다 더 복잡한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쪽은 냉방 모드고요. 아래쪽은 난방 모드인데, 보시면 지금 요거 돼 있는 거가 가장 티피컬한 그냥 모드거든요. 보시면은 컴프레서가 냉매를 압축을 해서 여기 뜨겁고 높은 압력의 거를 콘덴서에서 이제 식히는 거죠. 외부로 열을 방출을 하고 거기다 식혀진 냉매가 익스펜션 밸브에서 팽창을 해서 이제 차가워지면 에베포레이터에서 이제 또 다시 열기원을 해서 열을 뽑아오는 거죠. 실내에서 열을 뽑아와서 다시 좀 뜨거워진 거를 다시 컴프레서가 압축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가장 티피컬한 우리 집에서 에어컨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실내고 여기가 실외기고 이렇게 돕니다.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는 배터리 냉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내 에바포레이터로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일부를 분기를 해서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분기를 해서 여기에서 또 열기원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도 에바포레이터긴 한데 칠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배터리에 냉각수가 이렇게 쫄쫄쫄쫄쫄 흐르는데, 이 냉각수랑 여기서 열기원을 해서 배터리 냉각수를 식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냉각수에서 열을 뽑아와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실내에서 열을 뽑아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컴프레서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 차량 실내 에어컨 중에 일부의 성능을 빼서 배터리를 식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은 어떤 특정 경우는 실내 냉방을 안 시켜도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봄철인데 배터리만 뜨거워지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쪽에 스위치로 끊고 여기만 이렇게 돌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난방 모드입니다. 이제 과거에 초기 전기차, 뭐 닛산 리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난방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 겨울철 추울 때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서 탁상용 난방기 사면 코일 들어있어가지고 뜨거운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식으로 난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아닌데, PTC라고 하는 거 그냥 전기 바로 다이렉트하게 넣어서 전기 1kW 소모하면 열량 1kW 나오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철에 그렇게 쓰면 딱 자기가 쓴 파워만큼 우리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겠죠. 이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히트펌프라고, 뭐 요것도 우리 학부 때 배웠을 거니까, 그냥 어찌 보면은 에어컨이 실내 열을 뽑아서 외부에다가 버리고 있던 거를 뒤집어서, 그러면 외부에 열을 뽑아서 실내에다가 열을 버리면 그게 난방기니까, 그렇게 그런 히트펌프를 써서 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트펌프를 쓰면 대략 한 2배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 동작하는데 100W를 썼으면 실제 열을 우리가 열을 공급하고자 하는 쪽은 200W 정도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0W 써가지고 100W 열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실내 쪽에다가 이제 이노 콘덴서라고 하는, 실내에 있다고 해서 이노 콘덴서라고 합니다. 실내에다가 그 뜨거운 열기를 내 버리고요. 그래서 익스펜션 밸브 통과해서 여기 이제 외부에 시원한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부에 열을 흡수를 하고 컴프레서가 이렇게 도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열 흡수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 외기에서도 열을 흡수하지만 그 모터나 저기 각종 전장 부품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그 순행으로 시키거든요. 거기에서 열을 또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식혀주면서 열도 흡수해서 그렇게 해서 내부로 이렇게 열을 뿜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로만 부족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 PTC라고 직접 가열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가능한 PTC는 부족하지 않으면 안 쓰려고 하겠죠. 이거는 이 냉동 사이클, 힙범 사이클에 비하면 더 효율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난방을 하면서도 습도 조절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열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실내에 여기서 콘덴서라고 하는 데서 열을 방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다시 에어컨의 에바를 통과하게끔 패러럴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어컨도 켜고 히터도 켜는 셈이 돼가지고 습기가 제공되거든요.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긴 하는데 겨울철에 창문에 습기 차면 저기 그 습기 제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에어컨도 켜지고 히터도 같이 켜지잖아요. 네, 그런 식의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도 하면서 난방도 하게 되면 실내에 에어컨도 켜지고 난방도 켜지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난방에 저기 요구사항이 얼마 높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전장에서만 열을 뽑아서 이렇게 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뭐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판매되는 양산차 모델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터리에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양산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거는 배터리 열 회수하는 것까지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이번 연구에서는 이 모든 모드에 대해서 다 제어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요 실내 냉방이랑 배터리 냉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기를 설계하느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시스템 대상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최적 제어는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최적 제어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냉난방 장치는 목표가 명확해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온도로 유지를 시켜라. 외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온도의 어떤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열부하, 캐빈이라든가 배터리들의 온도 변화가 변하지 말고 만약에 그 온도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 원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그 범위로 가거라. 그러면 성능 좋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열 빼서주고 최대한 빨리 열 집어넣어주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행거리 측면에서 보면 그게 그닥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거든요. 주행거리 늘리려면 그냥 무조건 때려 박는 방식은 성능만 좋아질 뿐이지 주행거리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모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적인 이제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문제는 대부분 최적 제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제어를 갖고요. 근데 이제 이 최적 제어 얘기를 살짝 하기 전에 제가 이 대상 시스템을 살짝 좀만 더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거거든요. 요거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 배터리 냉각하는 루프랑 이렇게 실내 냉각하는 루프 사실 이렇게 된 것보다 사실은 제대로 그리면 이거거든요. 제대로 그리면 제가 좀 단순해서 그래서 그렇지 배터리 루프 컴프레서 있으면 얘가 바로 콘덴서로 가지 않고 쭉 가서 실내 이너 콘덴서라는 걸 한번 통과해서 콘덴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 열 버리는 거에 일부 파트를 내부에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부를 히팅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에어컨 모드인데 왜 내부를 다시 히팅을 합니까? 이 에바라고 하는 데서 찬 공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냉동 사이클을 조절하다 보면 내가 딱 원하는 온도로 정확하게 맞춰서 이 공기를 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외부 조건이 바뀌면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승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온도를 20도로 맞추기를 원했긴 하지만 여기서 5도짜리 공기가 나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승객의 쾌적감 때문에 이 토출되는 온도 자체는 어느 정도 온도로 유지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 아니라 약간 정성적인 평가 관점에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너무 차가운 공기가 나오면 또 일부를 데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펴주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PTC로 이렇게 데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너 콘덴서라고 밖에다 버려야 될 열의 일부를 여기다 버리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버리냐면 그냥 여기가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으면 사실 이쪽으로 공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를 냉매가 통과하더라도 그냥 관 같은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열교환을 거의 안 하고. 근데 얘가 이렇게 열리면 일부가 통과를 해서 여기서 열교환을 해서 열을 흡수를 해서 통과하게 되는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딱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10도, 20도, 30도 조절을 해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을 해서 여기
최종적으로 실내로 들어가는 온도를 너무 차갑지도 않게 너무 뜨겁지도 않게 조절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온도를 여기를 풀리 이렇게 열었어도 너무나 차가워지면 이너 콘덴서만으로 충분히 히팅이 안 되면 PTC를 켜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에어컨을 돌리는데도 사실은 열을 올리는 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문제를 풀려면 최적 대역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최적 대역을 보면 대부분이 모델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모델 기반이 뭐냐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뭐 그런 방식은 많이 있죠. MPC라든가 STP라든가 많은 거가 있는데, 뭐 이 방법도 좋기는 한데 이 방법의 단점은 사실 그 다른 우리가 제어를 뭐 많이 하려고 하는 차량 자체 뭐 이런 모델링보다 사실 되게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 상변화도 발생을 하고 열 전달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어적으로 좀 제어 모델이라는 거는 가능한 스테이트도 작고 변수도 작고, 그다음에 그 계산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되는데, 이 냉동 사이클 모델은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그냥 오디너리 OD도 아니고 PD 플러스에다가 또 알지브라익 루프도 들어있고 되게 복잡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모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구에서 접근한 거는, 그러면 시스템 모델이 없는 최적 제어를 뭐를 쓸까 하다가 찾아온 게 이제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시스템을 제어를 위한 모델은 필요 없고, 어쨌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실험이든지 아니면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상물만 있으면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는 거라서 강화학습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좋은 게 바로 현재 성능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적 성능, 먼 미래의 성능도 고려 가능하고요. 그래서 리오드라고 하는데 보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 어떤 뭐 온도를 넘지 말아라, 어떤 속도를 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구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데이터 기반이라 앞서 설명했다시피 모델이 따로 수학적인 모델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화학습 기반으로 최적 제어기를 설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최적 제어기 설계는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강화학습으로 최적 제어기 설계를 해보고, 두 번째는 그거를 다른 차량에도 적용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화학습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그냥 다시 리뷰하는 식일 거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딱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크게 환경하고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제어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플랜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컨트롤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입력 누구 나오는 결과물 그런 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규칙이 뭐냐, 그 규칙을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워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대가 되도록 상태랑 액션을 매핑하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어적인 관점에서는 이 상호작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제어 문제를 푸는 솔버가 RL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RL로 바라보고 문제를 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 인바이러먼트가 플랜트, 에이전트가 컨트롤러, 그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 인풋이 될 거고, 이 넥스트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냥 우리 제어에서도 말하는 스테이트, 그다음에 리워드는 어찌 보면 제어에서 쓰는 코스트 펑션의 역수 또는 마이너스 코스트 펑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차에다가 집어넣으면 에이전트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실제 차가 있을 거고, 여기서 제어 인풋 놓고 측정값 가지고 리워드랑 스테이트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적용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인바이러먼트는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 액션 값을 뭘로 디파인 할 거냐, 스테이트는 뭐냐, 리워드는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다음에 RL도 어떤 방법론을 쓸 거냐, RL도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구조를 뭐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뭐
있는 것대로 주어진 것대로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대로 저희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거가 그거였고요. 그대로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도 안 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결국 도메인 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올바른 선택과 뭐 튜닝을 거쳤고요. 자, 먼저 환경입니다. 환경은 당연히 전기차가 있어야 될 거고요. 전기차에 그 위에 또 조건이 주변 온도, 대기 온도, 그 다음에 광량,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 차량의 속도가 오는 공기의 속도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실제 차는 사실은 실제 차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시뮬링크 모델로 수학 모델로 되어 있고 요거 되게 그러니까 제어 모델보다 훨씬 복잡한 시뮬링크 해석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초기 트레이닝은 시뮬링크 해석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어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시스템에 우리가 조절하는 제어 입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냉동 사이클의 컴프레서, 이 냉매를 얼마나 압축하느냐, 컴프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콘덴서를 식혀주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쿨링팬, 얘 RPM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블렌드도어의 열림량, 그리고 이 열림량이 부족했을 때 쓰는 PTC 히터의 파워,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되는데, 실제 이제 이 아래를 설계하려고 할 때 뭐 아래를 어떤 구조로 할 거냐, 아래를 네트워크 어떤 구조를 할 거냐에 따라서 연속값의 액션을 쓸 수도 있고 디스크릿 액션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건 이제 디스크릿 액션을 써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액션 값의 레졸루션이 내가 몇 개의 디스크릿 값을 선택하느냐에 디펜던트가 되고, 사실 제어의 입장에서는 되게 조밀하게 해야 되는데, 조밀하게 해야 하는 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의 입장에서는 조밀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구조가 커지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액션 시그널을 이 제어 입력 값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제어 입력의 미분량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 타임 스텝 얼마를 변하냐. 그러면 그 미분량은 10스텝으로 자르더라도 실제 액션 값은 컨티뉴어스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거는 아닌데, 실제 제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팁들이 유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일단 우리가 나중에 실험장치 얘기도 하겠지만, 실험장치에도 측정할 수 있고, 그 수학적인 모델, 시뮬링크 모델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거가 시그널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이 냉동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8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18개가 기본적인 스테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온도라든가 아니면 뭐 작동 상태죠. 각동, 액추에이터 작동 상태, 센서 값, 이런 것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신호들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막 이렇게 과정을 했는데, 이제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여기에 썼느냐. 이 노멀라이제이션 보면 예를 들어서 외기 온도의 범위가 이 값이고, 다음에 차량 속도의 범위가 이 값이고, 뭐 일사량의 범위가 이 값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노멀라이징 하면 다 범위가 뭐 0에서 1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레이닝 하고 났더니 사실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값들이 다 노멀라이즈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값들은 그렇게 좀 그렇게 정밀하게 잘 케어가 안 된다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실내 온도가 목표 온도에 얼마나 잘 다가가느냐인데, 사실 뭐 우리가 잡아놓은 온도가 마이너스 25도에서 25도로 실내 온도를 잡아놓는데, 사실은 대부분 적당히 제어가 되면 목표 온도에서 그냥 한 2, 3도 차이에서 계속 제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훨씬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온도 영역인데, 이 실내 온도 전체를 노멀라이징해서 0에서 1로 하게 되면 얘는 얼마 그 영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 영역만 또다시 추가, 이게 마이너스 2도에서 2.5도로 들어오는 것들만 추가로 또다시 신호를 스테이트로 추가 신호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베포레이터에서 나오는 이 온도도 이 이베포레이터 쪽에 결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엄격하게 또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추가 신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기 전에는 되게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거고요. 또 이 위에도 이제 이 에어컨 제어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너무 높은 상태로 온도가 제어되고 있어, 아니면 너무 낮은 상태로 제어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네트워크가 잘 설계되고 트레이닝이 잘 되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암묵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생성해서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캐빈 온도라고 하면 이 목표 온도랑 0이 가장 좋은 건데, 0도에서 2.5도 오차가 나면 야, 살짝 높아 라고 그냥 디스크릿 값으로 주고요. 그것보다 더 높으면 너무 높아라고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현재 온도의 상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거를 또 다른 수치로 해서 디스크릿 밸류를 해서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이거는 뭔가가 이 영역에서는 내가 더 액션을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영역에 가능한 빨리 수렴하고 거기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그런 영역을 지정을 해서 추가 신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다이나믹스가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본 상태 18개에다가 1초 전에 상태 18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보조 상태 이 5개 잡은 거에서 총 41개가 스테이트로 잡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오드입니다. 이제 리오드는 뭐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능일 거니까. 그래서 캐빈 온도가 목표 온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리오드를 크게 주고요. 그다음에 증발기 온도는 그 차가운 공기 만들어주는 거기가 너무 차가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원하는 온도 범위에 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응축기 냉매 압력은 가장 냉매 압력이 높은 부분인데, 그게 너무 높으면 세기 때문에 그것도 온도 제한 조건인데 거기를 넘지 않게끔 강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선모 정력을 낮추도록 집어넣고, 뒤에는 이제 제어 입력이 너무 범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어 입력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리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캐빈 온도의 리오드는 보시다시피 온도 오차가 작으면 가장 리오드가 높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발기 공기도 우리가 선호하는 범위가 2도에서 10도인데 이 영역 안에 들도록 되는데, 사실 이 증발기 토출 공기도 상위 제어기가 있어가지고 그 쾌적성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한 5도 정도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야 돼 하고 위에서 날라오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 신호에 가까우면 더 좋은 리오드를 받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너무 높아서 새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높으면 리오드를 줄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모 전력은 당연히 선형적으로 더 많은 선모 전력을 쓰면 쓸수록 손해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입력도 너무 범피하게 움직이면 손해가 되도록 설계를 되어 있고, 나머지 얘는 그러니까 그 제어 입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오드 파트였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론을 썼느냐, 아래는 DQN 썼고요. DQN 썼기 때문에 디스크릿한 액션 값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이제 좀 안정적인 수렴을 위해서 더블 DQN하고 소프트 업데이트 적용을 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깊게는 안 할 건데, 더블 DQN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RL에서 DQN 방식 업데이트하는 거 보면 계속 Q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찾는데, 이 Q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 Q가 가장 맥시멈이 되는 값을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하는데, 이거의 문제가 포지티브 바이어스로 가는 경향이 커서 그렇지 않도록 그 맥시멈이 되는 액션 값을 찾아서 그거를 Q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 Q랑 이 Q랑은 다르죠. 집어넣어서 넣는 식으로 해서 좀 포지티브 바이어스가 사라지는다고 이런 기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갖다 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하게 좀 성능 향상을 시킨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업데이트를 좀 로패스 필터처럼 좀 찔끔찔끔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정성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 문제를 설계하고 트레이닝 하려고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원하는 대로 트레이닝 하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얘가 일주일, 뭐 2, 3주일, 물론 뭐 잘만 되면 2, 3주 걸려서 보면 되는데 계속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도는데 그렇게 걸리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략 액션 시그널이 4개, 10개씩만 디스크리타이즈 해도 10의 4승계가 네트워크에 출력이 되면 이게 너무 무식한 방법이라서, 저희가 했던 거는
어떻게 했느냐? 압축기하고 냉각팬은 사실 냉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고, 블렌드 도어랑 PTC 도어는 나가는 공기의 온도를 올리는 거니까 그 두 개가 그렇게까지 상관계가 크지 않으니까 문제를 분리하겠다. 문제를 분리해서 10의 제곱짜리 두 개로 훨씬 줄였고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압축기랑 냉각팬을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고요. 그래서 보면 출력 노드가 10개짜리로 줄잖아요. 이거를 학습은 사실 동시에 시켜야 되는데, 또 동시에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 픽스 시키고 뭐 몇 스텝 얘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얘 픽스 시키고 얘 학습시키고, 이런 교차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사실 두 개가 어찌 보면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 두 개의 액추에이터가 있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PT 시터는 직접 동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애고, 블렌드 도어는 거의 공짜인 애니까 블렌드 도어를 다 쓰고도 온도가 안 잡히면 PT 시터가 켜지도록 변수가 두 개를 한 개짜리로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예전에 10의 4승짜리 문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30개짜리 아웃풋 문제로 줄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세팅은 이게 학습은 파이썬에서 일어나고, 플랜트는 트랩 시뮬링크에 있어가지고 두 개 신호를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걔를 이제 TCP/IP 소켓을 통해서 주고받기를 했고, 이것도 의외로 귀찮더라고요. 이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은 이제 당연히 초기 조건을 다 랜더마이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빙 차의 속도도 랜더마이징을 하고, 외기 온도, 외기 습도, 일상 이런 것들을 다 학습 때마다 랜더마이징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도 이게 무작정 다 때려박고 학습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에 기본 제어기가 있었거든요. 룰 기반의 기본 제어기.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기본 성능을 하는 기본 제어기가 있어서, 이 블렌드랑 PTC는 룰 기반의 기본 제어기로 픽스를 시키고 요걸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할 때도 룰 기반 기본 제어기로 픽스를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놓고 약간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학습률을 되게 낮게 잡아가지고 마일드하게 다시 튜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수렴성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팁을 써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DNN은 그냥 풀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는 학습 결과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학습하고 나서 사실은 딱 우리 학습한 것만 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차량에, 사실은 저희 이제 실험 장치에다가 적용을 결국은 할 건데, 다른 차량에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전위 학습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 차량 모델의 냉각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좀 차량의 캐빈 사이즈가 좀 큰 걸로 이 개발한 거를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는지 해보자.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기 때문에 전방을 고정시키고 마지막 출력 레이어 쪽만 다시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다 됐고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인데, 이쪽은 외기 기온이 24도인 조건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이쪽은 외기 기온이 32도, 외기 기온이 40도에서 돌아가는 거고, 파란색은 기존의 그냥 룰 기반 제어기고요. 그다음 빨간색이 이제 RL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컴프레서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그때 소모된 에너지, 누적 에너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냉각 팬이고요. 세 번째는 템프도, 그러니까 다 액추에이터들의 작동량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주요 관심사인 나가는 공기의 온도. 보면 이 점선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오케이라고 하는데, 파란색 보면은 범위 안에 있는데 되게 점피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빨간색은 가장 되게 에너지 효율적인 지점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캐빈 온도, 실제 실내 온도 보시면 목표 지점을 잘 따라가면서도 초기에 빨리 수렴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시켜가지고 실내 온도를 내린 다음에 아주 적은 에너지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RL 같은 거. 나머지 온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합적인 성능인데, 보시면 X축은 냉방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표 성능, 목표 온도까지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있냐, 그 오차를 RMSE로 한 거고요. 초기에, 초기 40도 시작해서 20도까지 따라가는 그걸 RMSE로 그린 거고.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Y축은 그 과정 동안에 소모된 에너지. 그래서 보면 왼쪽 하단으로 가면 성능이 에너지와 저기 냉방 둘 입장에서 좋은 거고,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온도가 아마 40도였을 거고, 초기 온도가 32도, 초기 온도가 24도였던 거고, X표는 그냥 기존 제어기, 그다음 별표는 이제 RL. 보면 둘 다 온도적인 성능이라든가 소모 에너지 측면에서 다 성공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습된 거를 차량을 바꿔서 또 실내 캐빈이 훨씬 큰 차량, 쉽게 말해서 뭐 아반떼를 타겟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그랜저로 이식을 하는데, 잠깐의 이제 저기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했던 것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흰 별표는 트랜스퍼 러닝 하지 않고 알고리즘 그대로 밟았을 때 성능이고, 마일드한 튜닝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성능이 또 되더라.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거의 그대로 들고 가서 파이널 네트워크만 튜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결론은 그냥 RL 써서 제어기 개발해봤다. 사실 방법론은 있는 거 그대로 썼지만 그 사이에 구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메인 날리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팁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추후 연구 계획은 이제 실제 이 차에다 넣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가져다가 운전해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딱 냉난방 시스템 다 떼왔거든요. 떼오고 캐빈하고 배터리 파트만 또 그 역할을 하는 열 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면 그 트랜스퍼 러닝 이용을 해서 저기 시뮬링크 모델로 된 네트워크를 여기다 트랜스퍼 러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